10월 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네, 공수처가 오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국정원장 입건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내일 모레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제 치열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유승민 캠프의 상황실장인 오신환 전 의원 통해서 캠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가장 많이 한 말입니다. 오늘 대통령을 위한 경제에서는 이창민 교수와 함께 대선 후보들의 플랫폼 기업 관련 공약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단골손님 여러분들과 함께 꾸려갑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유튜브에 신장식의 신장기업 검색하면 라이브 방송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팟빵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도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하지만 굉장히 많이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장기업 뉴스 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은지 기자는 화천대유 팀에 들어가셨다면서요? 네, 아주 죽겠습니다. 이게 까도 계속 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네. 특종으로의 한 발을 내디딘 거죠. 축하드립니다. 저희 부장같이 말씀하시네요. 일의 연장선 같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워낙 그 아침, 점심, 저녁 30분 전, 1시간 전에 뉴스가 새로운 뉴스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실은 이 뉴스의 밸류, 뉴스의 가치를 가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어요. 네. 그러니까 별별 뉴스도 사실은 평상시에는 별거 아닌 뉴스 거리가 되나 싶은 것들도 단독 타이틀을 달고 자꾸 올라오니까 이 옥석을 가려내는 것, 네. 뉴스의 네. 가치를 좀 경중을 잘 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일단 한번 걸러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의 이 옥석을 가려주셨습니다.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공수처에서 고발사주 관련된 사건 관련해서 정점식 의원, 그다음에 손 변호사죠? 조 변호사, 조상규 변호사 직접 네. 작성했다는 정점식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아서 새 쌍둥이 고발장을 그렇죠. 작성했다는 조상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같은 날, 이거는 뭐 균형 맞추기 같은데,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제보 사주도 입건됐다. 그러니까 네. 사건 번호가 부여됐다. 맞습니다. 공제 몇 호로 사건 번호가 부여됐다. 이게 이제 동시에 나왔어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을 지금 수사 중이죠. 공수처가 오늘 오전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새쌍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진짜 지난해 4월 총선 직전에 손준성 검사가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이제 전달했다고 의심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고발장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으로 미래통합당이 그해 8월 최 의원을 고발했는데, 당시 이 고발장을 당무감사실에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게 바로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정점식 의원입니다. 네네. 그래서 검찰은 손 검사가 김 후보에게 보낸 4월 고발장과 8월 고발장 그 사이의 연관성과 전달 경로를 파악하고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시 법률자문위원이었던 조상규 변호사의 사무실과 서울 용산구 자택 등도 압수수색 영장을 진행했습니다. 네. 한편 공수처는 이제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을 국가정보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지난달 13일에 박 원장과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 성명불상의 인물 등 3명이 고발사주 의혹에 관해 언론사 등에 제보를 모의했다면서 이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죠.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정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또 박 원장도 입건하는 등 고발사주 의혹의 수사가 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네.
뭐 야당 탄압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의원실 네.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별거 없었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쪽의 주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공수처 수사 3부의 검사들하고 이제 수사관들이 정 의원 사무실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한 90분 정도 후에 별다른 이제 압수물을 가지고 가지 않은 채 이제 철수를 했다.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지금 압수수색을 한 데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조상규 변호사 지난 총선 당시에는 이제 법률 지원을 국민의힘 그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군요. 아이고 네네. 너무 자주 바뀌니까 네.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법률 지원을 했었던 조상규 변호사의 사무실도 이제 같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평가를 좀 해보자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공수처의 압수수색 시점이 조금 늦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와서 정점식 의원도 특수부 공안부인가요? 검사 출신인데. 그렇죠. 이거 대비 안 했겠어요? 이게 사실 이제 정점식 의원실을 통해서 당무감사실에 고발장 초안이 넘어갔다는 보도가 나온 지가 거의 이제 한 달이 됐는데 네네. 그동안에 만약에 정점식 의원실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안이 있었다면 자료를 없애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보좌관이 전달을 했었다라고 증언을 했었는데 그 보좌관을 바꿨을 수도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보좌관은 누구로부터 이 문서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이 기억이 나지 안 난다. 않는다. 예.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이게 이제 두 가지 갈래로 지금 문서가 넘어간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는 김웅 당시 후보를 통해서 넘어간 문서 그리고 이제 정점식 의원실로 넘어간 문서가 김웅 의원으로부터 왔는지 혹은 다른 루트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갈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사이의 길만 이게 이제 규명이 된다고 하면 네. 사실은 정점식 의원 쪽은 중심줄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이제 공수처에서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그 장제원 의원이 처음에 네. 손준성, 김웅으로 이어진 그 라인에 대해서 아니 윤석열 후보가 보낼 거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보낼 거면 정점식 같이 친한 사람한테 보내지 왜 김웅을 통해서 보내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정점식 의원을 통해서 쌍둥이 고발장이 하나의 루트가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말이 좀 씨가 됐다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들여다보긴 할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 정점식 의원의 보좌관이 입을 열 거냐 또는 거기에 흔적이 남아 있을 거냐 요게 관건이지 정점식 의원 사무실 자체의 압수수색은 수사의 핵심 고리는 아니죠. 핵심 고리는 뭐 아니게 된 거죠. 네. 일 수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기현 원내대표 뭐 등등등 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했죠. 네, 야당 탄압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즉각 반발을 했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금 압수수색할 곳은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재명 경기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등이다. 대체 대한민국 검찰은 뭐 하고 있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허은하 수석 대변인도 국정감사 중에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국정감사 방해 행위다. 또 나아가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법부 파괴 행위라고까지 또 비판을 했습니다. 네. 범죄의 혐의를 따라 압수수색하는 것과 야당을 탄압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압수수색이나 수사 이거는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또 양이원 의원이 네. 뭐 하나 폭로를 국회에서 하셨더라고요. KTX 울산 쪽 노선이 휙 휘어 들어갔는데 거기에 네. 김기현 원내대표 땅이 그래서 1,800평인가요? 네. 땅값이 올랐더라고요. 이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이제 카드를 뒤집을 때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니까 말이죠. 전 자유롭습니다. 부동산 저도 제가 보이는 게 자유롭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화천대유 등 부동산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고발사주 관련해서는 정점식 의원 압수수색보다 조성은 씨와 김웅 국회의원 간에
통화 녹취 파일이 복구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키가 될 만한 이제 증거가 복구가 된 건데요. 그렇죠. 네, 오늘 공수처가 조성은 씨가 앞서 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조 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지난해 4월 3일자 고발장을 받았을 때 당시 통화 녹취 파일 2건을 복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녹취 파일에는 김 의원이 고발장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의혹 규명에 좀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 그러니까 정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는 이 녹취 파일 내용이 좀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수처는 정점식 의원 또 김웅 의원에게서 압수한 자료 그리고 조 씨와 김 의원의 통화 내용 또 검찰에게서 이송받은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이제 국민의힘 내 전달 경로를 추적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자, 이 통화 내역이 중요한 이유가 그 당일의 어떤 오고 간 대화를 통해서 실제로 김웅 의원이 이 사안을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사안의 어떤 그 중요성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위법성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 그 녹취록이 될 수가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하고 4월 3일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을 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녹취 파일이 복구가 됐다고 하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오전 10시경에 조성은 씨한테 김웅 의원이 이제 전화를 먼저 걸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보낼 텐데 고발장을 보낼 테니 우리가 이걸 작성해서 고발장을 보낼 테니 남부지검 쪽에 접수하라. 처음에는 남부지검, 서울 남부지검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전 10시 12분경에 고발장의 증거 자료로 쓰일 만한 페이스북 캡처 파일을 먼저 줍니다. 증거를 먼저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 1시 47분경에 MBC의 검은유착 의혹 보도 그 제보자인 지모 씨, 일명 제보자 X입니다. 네네.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 실명이 들어가 있는 판결문은 검사나 판사만 출력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실명 판결문의 사진 파일을 전달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제 오후 4시 19분경에 문제의 고발장 사진 파일을 넘겨줍니다. 여기는 고발인만 적어 놓으면 되도록 완성된 형태의 고발문이었고요. 밀키트 고발장. 그렇습니다. 비유가. 네. 야, 좋네요. 밀키트. 진짜. 네, 그냥 전자레인지에 데피기만 하면 네, 됩니다. 대피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 고발장 전달하고 오후 4시 45분경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그때는 남부지검 말고 꼭 대검에 접수를 해라. 네.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녹취 파일대로 그대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 김웅 의원이 이 내용이나 혹은 중요성이나 혹은 맥락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위법성 인식이 있고 고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 가능해지고요. 이때 이제 왜 처음에 남부지검으로 접수하라고 했다가 대검으로 바꿨을까를 살펴봤더니 당시 남부지검장이 심재철 검사장이에요. 지검장이 흔히 이제 그 추미애 쪽 사람이다라고 추미애 이제 계다. 분류됐던 네. 분인데, 그랬었죠. 예, 근데 이 그 남부지검의 일선 검사들이 심재철 그 지검장의 말을 더럽게 안 듣습니다. 뭐 이거 수사해라 저거 수사하는데 계속 항명하고 막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박순철 지검장으로 바뀌는데 박순철 지검장은 중간에 또 그만둡니다.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맞습니다. 그 수사가 검찰이 정치에 뒤덮였다라고 하면서 이걸 누가 발표했느냐? 본인이 발표하지도 않아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박순철이 사임했습니다.라고 그 발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정수 이렇게 변환되는데 말하자면 일선 검사는 당시 남부지검 일선 검사들은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지검장이 선에서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면서 대검으로 고발 접수처를 변경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잠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억 클럽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다들 관심이 많은 부분이었는데 네네. 오늘 실명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오늘 화천대유가 로비 자금을 뿌렸다고 알려진 이른바 50억 원 클럽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네. 그 명단을 읊어보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익명으로 언급이 됐는데 언론사 사주로 알려진 홍모 씨 등 6명입니다. 경제지 사주 홍모 씨 이렇게 얘기 나오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박 의원은 이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복수 제보에 의하면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정영학 등이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이 나온다면서 실명을 밝혔는데요. 이어서 50억 원은 아니지만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뭐 거론된 당사자들은 모두 사실 무근이다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는데 이분들 보면은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검찰 특수부 특수통들. 검사 출신들이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지 언론사 경제지 사주 홍모 씨.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언론사 사주 홍모 씨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른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 제2 네. 제1보로 생각을 네. 했는데 네. 거긴 아닌 걸로 지금. 네, 맞습니다. M사로 지금 많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M 경제지요? 네.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M경제지로 얘기가 되던데. 이거 뭐 아니 아마 이제 이 M경제지는, 부분을 볼 때 그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김만배 대표하고 어쨌든 연관이 있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는데 네, 연관이 있죠. 제2모사 같은 경우는 연관이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M모사가 이제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박수영 의원이 국민의힘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성남시 의장과 시의원에게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있다. 이건 부록처럼 딸려 있고 50억 클럽 명단이 앞에 쭉 나오는데 네. 이쪽 분들은 대체로 MB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 검찰총장을 했다거나 뭐 이렇게 했던 분들이에요. 제가 지금 50억 그래서 클럽에. 오늘 오후에 내내 이거 가지고 여의도 왜 폭로한 공개한 거예요? 거냐. 곳곳에 제가 전화를 돌려가지고 도대체 왜 이거를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공개를 했냐? 네네. 의도가 뭐냐? 이 뒤에 네. 무슨 뭐 혹시 이제 업어치기를 할 수 있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물어봤는데 네. 아무도 도대체 모르겠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MB 때 그렇죠. 이분이 검찰총장까지 쭉 검찰총장을 가는데 네.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미네르바 사건을 기소했다 무죄 받으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무죄를 받았는데 계속 쭉쭉쭉쭉 이렇게 승진을 하셔서 검찰총장 되셨던 분이고 최재경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마지막 민정수석이고 마지막 직전. 예, 마지막 직전. 예, 직전에. 그러니까 끝에서 두 말하자면 번째 민정수석입니다. 특수부의 아주 뭐라 그래야 되지 선골 라인으로 그렇습니다. 보통 얘기가 네. 되는 분이거든요. 박영수 특검은 뭐 얘기 많이 됐던 분이고 곽상도 의원 도대체 왜 국민의힘 박수영 제가 그래서 여러 고민 끝에 조금 저 나름대로 이제 추론을 해봤을 때는 지금 약간 착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명단을 말하자면 화천대유 측에서 이 정관계의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어떤 로비를 하는 대상을 리스트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그 시점은 아마도 공사가 들어가는 시점, 그러니까 개발 네.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일 것이고 2017년경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보다 조금 앞으로 돌려보면 2014년, 15년경 사업이 본격화되는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성남시장이 당시 이재명 시장이라서 약간 착시가 있는데 실제로 2014년, 15년, 16년, 17년 초까지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주요 인사들에 대한 로비 리스트를 뽑자면 당연히 여권 인사들, 힘을 써줄 수 있는 여권 인사들 쪽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액을 받을 사람의 리스트를 뽑으면 주로 여권 인사. 그 당시 여권 인사라는 거는 이제 새누리당 인사들, 관련 인사들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은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당사자들도 그렇고요. 화천대유 측에서도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50억 클럽 얘기나 이런 거는 전부 다 박수영 의원이 정무위 국감에서 주장을 한 거예요. 네. 네, 뭐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하겠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이제 화천대유 측에서는 이 명단이 아마도 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을 기반으로 한 것 같은데 그 녹취록에서 나온 내용들은 단순히 이제 뭐 이게 누가 얘기했는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화천대유 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영학 네. 회계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름들이 나오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게 지금 화천대유 주장이기 때문에 네. 실제 여부는 조금 더 수사가 진행이 돼봐야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네, 참
근데 면책 특권이 있어서 그렇죠. 박수영 의원은 오케이죠. 박수영 의원은 그렇죠. 오늘 그렇게 얘기해도 법적으로 뭘 책임져야 될 건 없습니다. 다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국정감사의 최고 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50억 사실 오늘 언론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게 박수영 의원이야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할 수 있지만 언론에서 이거를 쓸 수 있냐? 보도하는데 언론은 이게 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이분들이 다 다 법조인들이시잖아요. 특수 검사 네, 출신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고소를 할 거다. 이래서 예. 굉장히 저희로도 고민이 많았는데 반론을 충실하게 예, 예. 다뤄주는 방법으로 좀 했습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반론을 충분히 다 사실무근이다라고 얘기했고 법적 책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화천대유 측에서도 부인했습니다. 네. 박수영 의원이 국감장에서 말씀했던 그 명단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거 대장동 의혹 얘기를 하다가 보면 다른 뉴스를 못 전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두 가지만 더 대장동 관련해서 화천대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성남시 대장동 주민 550명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대장동 의혹 규명을 위해서 특검 촉구하면서 도보 시위를 벌였다고요. 이준석 대표 이야기만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이준석 대표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대여 투쟁 강도를 최고 수위로 올리겠다고 선언하고 특검을 촉구하는 도보 시위에 나섰는데요. 오늘 오후에 이제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끝난 뒤에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로 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보 시위로 국민들에게 특검의 당위성을 알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묻기 위해 하고 있는 지지부진한 수사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대장동 원주민의 재산을 강탈한 이런 위선적인 행태를 하는 사람을 비판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요거 하나만 좀 정리해 네네. 주고 싶은데 김은혜 의원이 이제 이번에 그 대장동 감사 청구. 관련해서 녹취를 어제도 이제 공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녹취 내용도 잘 뜯어보면 박수영 의원의 오늘 뭐 50억 클럽 그 공개하고 어떻게 보면 맥락이 좀 통하는 내용인 것이 그러니까요. 실제 내용을 들어보면 이 증언을 했다는 남성이 하는 얘기가 원래는 민간 개발에 의지를 해서 자신들이 땅을 샀는데 정작 시장이 바뀌고 이재명 시장으로 바뀌고 나서는 사업 시행을 민간은 절대 안 된다라는 쪽으로 바뀌었다라는 증언입니다. 네. 사실 이 내용은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되는 셈이거든요. 본인이 잘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김은혜 의원은 이 녹취를 왜 공개를 한 건가? 라는 또 의문이 저는 자연스럽게 드는.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은 지금 보니까 유동규 이 양반이 측근이다. 이재명이 그렇죠. 측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셨던 건데 지금 뭐 정치적으로는 측근이다 아니다가 중요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보자면 실제로 지시 공모 관계가 있었느냐 여부 측근이건 측근이 아니건 상관없어요. 오늘 만나서 제가 이현지 기자랑 오늘 이렇게 만나고 나서 나가가지고 밖에서 우리 이렇게 도둑질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측근이 아니지만 공범이 되는 거고요. 우리 그렇죠. 헬마우스가 저랑 측근이라고 엄청 친하게 지냈지만 공모하지 않았으면 공범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측근이냐 아니냐는 정치적인 비판이나 레토릭으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측근이다 아니다를 놓고 계속 뭔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률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김은혜 의원은 유동규 씨가 이재명의 측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로. 유동규 본인이 내 말이 시장 말이다라고 그 했다고 얘기 하니까 때문에. 예.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다음에 그 여의도에서 이준석 대표가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 처음에 도보 투쟁이라고 해서는 부산에서 걸어 올라나 좀 거리가 많이 멀지는 않죠. 네, 도보 시위, 산보 시위, 산보 투쟁 뭐 이렇게. 그만큼 지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쥐고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같습니다. 네. 여론과 언론, 여론에 의지하는 게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의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자, 검찰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네요. 네, 맞습니다. 4.7 재보궐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얼마 안 앞두고 이제 검찰이 일부 고발 사건에 대해서 박형준 부산시장의 기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3월에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국정원 4대강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포함해서 10여 건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박 시장을 고발했는데요. 보궐선거 기간인 지난 3월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등은 박 시장이 불법 사찰을 지시한 국가정보 문건이 나왔음에도 이를 부인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민주당은 국정원 문건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내용을 거론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은 점이 확인된 만큼 박 시장이 선거 시기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라고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건데요. 그래서 당시 박 시장은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에 어떠한 지시나 관여를 한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이제 반박을 했는데 검찰은 결국 불구속 기소를 했고 다만 자녀 홍익대 입시 청탁 의혹, LCT 특혜 분양 의혹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불기소 처분한 부분도 오히려 많이 사실은 논란이 많이 됐던 그동안 내용 논란이 된 아닌가요? 어떤 규모나 증언도 혹은 많이 이제 나왔고. 비리의 그러니까. 어떤 뭐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제 비리의 정도로 봤을 때는 더 이제 심각한 건들인데 네. 이 건들은 오히려 좀 불기소 처분이 됐고요. 지금 이제 박 시장 쪽에서 이야기하는 사찰 의혹에 대해서 지시나 관여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한 대목을 좀 곰곰이 뜯어보실 필요는 있는 것이 네. 지금까지 드러난 문서상으로는 보고 개통에 그 있었죠. 당시 홍보 기획관이었던 이제 박형준 당시 기획관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니까 보고는 받을 수가 있는데 관여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다퉈봐야 될 대목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박 시장은 억지 소리다, 억지 기소다. 두려움보다 용기가 더 솟는다. 이렇게 응수했네요. 네, 박 시장은 오늘 오후에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억지 기소를 보고 두려움보다는 용기가 더 솟는다.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지만 오로지 부산의 미래만 바라보고 당당하게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 보궐선거는 참 역대급으로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였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인데 사실상 대선 전추전처럼 선거가 치러지면서 서로 이제 후보를 끌어내기 위해서 각가지 마타도어와 흑색선전, 인격살인 난무했다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소와 관련해서는요. 국정원과 민주당이 합작해서 집요하게 강제한 정치적 압력을 결국 검찰이 이겨내지 못했다면서 정치적 기소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네.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불기소된 내용도 지금 불기소지만 언제 또 다른 또 증언이나 증거가 나올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일단 기소된 사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관련해서 직원한테 허위 진술 강요했다. 근데 검찰이 수사한 정황 알면서도 외면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우진 건. 예.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죠. 네, 이게 그 혐의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2013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에 네. 세무서 직원 등에게 허위 진술 강요한 정황을 경찰에 포착했으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는 건데요. 혐의를 좀 살펴보면 육류업자 김모 씨가 뭐 골프 접대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한우 세트 이런 것들을 좀 뇌물로 받았다는 이런 혐의입니다. 네. 그렇죠. 예. 네. 10만 원 상당의 그렇죠. 한우 세트 100세트인데요. 당시 이제 경찰의 수사에 따르면 윤우진 서장이 단순히 이제 뇌물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정관계 쪽으로 뇌물을 뿌리는 이 허브 역할을 했다라는 게 이제 경찰 수사였습니다. 네네. 그 윤우진 씨는 뭐 여러 가지 기록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 9급으로 시작해가지고 제일 이렇게 입지전적인 쭉쭉쭉쭉 인물이죠.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주로 대외 협력 사업을 모든 세무서에 갔을 때마다 했고 그 다음에 도망갔다가 해외로 맞아요. 네. 해외 도피했다가 인터폴한테 잡혀서 그렇죠. 공항으로 데려왔는데 체포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무죄를 받고 또 파면이 그래서 됐는데 국세청에서 파면됐다가 다시 복직이 되고 소송을 통해서 예 그런 다음에 정년 퇴임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예. 첫 수사를 사례라고 받다가 해요. 해외에 도주했다가 예. 그걸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해서 정년을 채운 최초의 사례가 바로 윤우진 전 네, 서장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용산 세무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동생이 윤대진 씨고 윤대진 씨는 윤석열 전 총장과 대윤 소윤 하는 아주 긴밀한 관계였고 사실상 의형제다. 예 네, 이렇게 그리고 맞습니다. 윤우진 세무서장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은 윤우진 세무서장이 한테 변호사를 알선해줬다. 검찰 출신의 후배를 보냈다라는 이성남인가요? 얘기가 있었죠. 예. 그 뭐 전화 통화에서 본인이 얘기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호사법 위반, 뭐 검찰청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정치적 의미로 보자면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을 대상으로 나왔었던 의혹 사건들 중에서 가장 본인한테 직접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 가장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언론들은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뭐 뉴스타파 등 언론사에서 계속 또 특종이 어제 단독 보도 이런 게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런 관련된 내용은 뭐 좀 자세하게 저희 신장기업에서도 한번 취재 담당자를 뭐 모신다든지 해서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뉴스들 중에서 그래도 옥석을 가려서 우리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께서 옥석을 좀 많이 가려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공수처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그리고 정점식 의원으로부터 고발장 초안을 넘겨받아서 실제 고발장을 작성을 해서 제출했던 조상규 변호사 의원 사무실을 조상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박지원 국정원장도 정식 입건을 했고요. 또 공수처는 오늘 김웅과 조성은 제보자 조성은 씨의 녹취 파일을 복원을 했다. 전화 녹취 파일 2개를 복원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의 여러 사안들이 복잡하게 물려가고 있는데요. 국제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네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그 건이 많아서 이슈가 많아서 자 고발사주 의혹 한동안 예. 이 대장동 사건이 하도 이제 블랙홀처럼 이슈를 빨아들여서 잘 얘기 안 나오다가 오늘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 정점식 의원실 압수수색하고 조상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했어요. 자 오늘 오전 공수처 압수수색 어떤 점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주목하기 전에 네. 좀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다. 예, 이 정점식 의원이 이 고발장 전달 과정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게 9월 9일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난 다음에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네네. 사실상 수사에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1시간 반 만에 빈손으로 돌아갔다라는 보도가 바로 이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이제 신설 조직이라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사의 어떤 정당성 네. 또는 그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합리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네. 수사의 신속성과 수사의 효과 네. 이거를 희생하면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 점에서 보면 너무 늦었다는 점, 네. 이 점이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정점식 의원이 그 당시에 그 법률지원단장을 맡으면서 고발 과정에 함께 했기 때문에 네. 수사를 하든지 압수수색을 하든지 하는 거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네. 근데 사실상 주도한 것은 이제 김웅 의원, 당신은 의원이 아니었죠. 네. 그때는 김웅 출마자였죠. 의원과, 예. 예. 그 검찰의 내응 세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걸 이제 지금은 우리 손준성 검사라고 보고 있는데 네. 혼자 안 했을 거라고요. 뭐 어쨌든 이거 수사 관여했고 결과로 뭐 보면 2명, 3명 다른 검사나 수사관이 같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예. 예, 같이 관여했다는 얘기가 지금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 네.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게 국민의힘으로 넘어와서 고발장이 전달되고 하는 과정도 점검이 돼야 되겠지만 네. 본질적으로 검찰에서 누가 어떻게 작업을 했느냐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손준성 검사 혼자서 이 작업을 했다면 그거는 손준성과 김웅과의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됐다 이런 가설도 성립할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2명, 3명이 함께 했다면 조직적으로 했다면 상부의 지시 내지는 상부의 의사 없이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특히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게 거의 이제 그 법규상으로 보면 차장의 보좌기구로 돼 있지만 뭐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총장 그 직할 기구거든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당시 조남관 차장이 나는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또 얼마 전에 얘기를 했어요 또. 예, 어제 국정감사에서. 예, 국정감사에서. 예,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당시 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과 네. 손준성 내지는 그 당시에 관여했던 검사들과의 이 어떤 소통이 이루어졌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이걸 밝혀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 밝혀지겠습니까? 빨리 해야 돼요. 밝혀질까요? 사람들이 뭔가 이 직제나 기존의 검찰의 운영의 행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결국은
뭐 총장의 관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손준성 검사가 보이는 전면 부인의 태도,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보이고 있는 뭐 흔히 손준성 손절이라고 얘기하는 태도로 봤을 때 뭐 물증이나 또는 그 증언이 나올 수 있겠냐. 근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게요. 네, 어떤 측면에서? 핵심은 이제 그 관여된 검사들의 진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이제 물론 뭐 이게 뭐 문서로 뭐가 남기지 않았을 테지만 네. 뭐 이제 그 휴대전화를 통해서 통신 기록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뒤 정황, 통신 기록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네. 그 통신이 이루어졌다는 그 시점과 횟수 같은 걸 보면 일단 어떤 그 의사소통이나 관여 정도 같은 게 추정될 수는 있죠. 네네. 자, 그렇게 되면 저는 수사는 충분히 진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네. 수사라는 게 수사가 생물인 이유는 네. 그 방향이 대략 잡혀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에너지가 투입이 되다 보면 네. 우리가 상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수사는 생물이라고 하죠. 예. 예, 그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거죠. 네네. 저는 지금 일단 복수의 검사들이 관여돼 있다 그러면 네. 이 조직적인 개입이 어떻게 됐는지를 밝히는 게 수사의 초점이라고 보고 그 수사를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조직적으로 그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이 사건이 이 고발 사주 사건이 조직적으로 행해졌을 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정황이나 물증 간접적인 그런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신다. 그리고요, 예. 사실은 만약에 그 당시에 검사들이 이게 이제 위에서 누가 지시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네네.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업무상으로 할 일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사실. 그러면 누군가 지시를 했다면 그 지시를 뭔가 감싸고 그거를 공개하지 않고 갈 가능성이 또 많지는 않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다 이 범죄 행위인데 네. 이 범죄 행위를 자기들이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쉬운 일은 아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워낙 검찰이 이제 소위 특수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현직이건 아니면은 전직이건 간에 굉장히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뭐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니까 근데 그거는 쉬울까 하는 생각은 자꾸만 들어요, 솔직히. 약간 그 이제 선입견인데 네네. 검찰이 권력을 휘두를 때는 강한 결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검찰 결속력의 핵심은요. 네. 어떤 경우에도 검찰은 처벌받지 않고 서로 보호해준다. 이 믿음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예. 근데 자기가 처벌받는데 결속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동안의 검찰 결속의 본질적인 바탕이 네네. 우리는 이렇게 결속을 하면 서로 지켜주고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나름대로 암묵적인 네, 그렇죠. 예. 공감이 있는 건데 네네. 그게 뒤집혀지고 그게 무너진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엔 결속력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지금 그 검사님들 들으시라고 우리 김종민 의원이 이야기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때는 지났죠, 이제. 예. 검사들끼리 우리 서로 봐주고 해서 스크럼 짜고 이거 맞고 이미 이제 그 조국 사태 이후에 네. 그런 검찰의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끝났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밝히고 검찰 전체의 명예를 위해서 털 건 털고 가야죠. 네. 자, 검찰이 명예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자, 이게 뭐 균형 맞추기 같은데 어쨌든 박지원 국정원장도 오늘 정식으로 입건이 됐습니다. 박 원장이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됐다는 건데 국정원장이 국정원법 내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공수처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입건했다. 사건 번호가 공제 몇 호로 이게 사건 번호가 따졌다라는 건데 이것도 지금 뭐 그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공수처에서 입건이라고 하면 네. 일단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를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제보 사주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네. 이게 이제 언론 용어지 네. 법적으로 성립하기가 불가능한 용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보를 사주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박지원 원장이
고발 사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네. 이 조성은 씨한테 주면서 이것 좀 제보해. 나는 못하니까 네가 대신 제보해라. 이거 언론에 제보해라 이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일단 사실관계가 그렇지 않잖아요. 타임라인이 조금 엉켜 있습니다. 예. 타임라인도 안 맞고 네. 뭐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만나갖고 뭐 제보 사주를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문제는 여기 이 고발 사주 관련돼서 조성은 씨가 이 제보한 모든 내용들은 예. 다 조성은 씨만이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렇네요. 제보한 사람이 제일 잘 알고 제보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제보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누가 사주를 할 수 있단 말이지. 일단 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네. 예를 들면 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제보할까요 말까요 상의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거는 범죄가 될 수 없죠. 그건 사주가 아니죠. 그건.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박지원 원장의 어떤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조성은 씨에게 이거 네가 제보해라 이게 시켰다 이게 이제 범죄의 근거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정황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야당에서 주장을 하니까 이 고발 사주하고 약간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 판단이 만약에 어떤 확실한 증거 없이 그냥 네. 균형 맞추기를 위해서 입건을 했다 그러면 공수처의 신뢰에 상당히 큰 제가 보기에는 흠집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공수처의 신뢰 흠집이 갈 수도 있는 사건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이런 식으로 균형 맞추기로 가면 공수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요. 네. 정무적인 판단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도 공수처가 최근에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1호 사건도 그랬고. 예, 그런 판단을 하지 말아야 돼요. 수사만 열심히 해야 된다. 예, 그냥 쿨하게 가야 됩니다. 쿨하게 가야 되는데 지나치게 정무적인 판단을 앞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대장동 이야기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와대가 어제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입장을 처음 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번역을 좀 해주시죠. 아니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국민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이게 수천억이 정상적인 수익이 아니고 뭔가 사전에 기획된 어떤 그 조작에 의해서 혹은 어떤 그 거래에 의해서 수천억의 수익이 잘못 배분됐다. 네네. 이렇게 지금 이제 의혹이 생긴 건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대한민국에. 네. 굉장히 엄중하게 지켜보고 이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죠, 당연히. 저는 뭐 청와대도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아까도 이제 기자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박수영 의원이요. 네. 박수영 의원이 오늘 정무위원회에서 50억 클럽 명단을 발표를 하셨어요.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사실 이재명 지사나 민주당 쪽 인사들이라기보다는 전부 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비교적 그 국민의힘 쪽과 가까운 인사들이 대부분인데 도대체 왜 이 명단을 박수영 의원이 발표를 했는지 다들 궁금해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 이제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뭔가 이제 제보를 받았으니까 아마 이제 발표를 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 대장동 문제를 보면서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이걸 저쪽 정당과 저쪽 편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관점 보면 안 됩니다. 정파적 유불리를 가지고 보면 안 된다. 네, 이건 저쪽이 저지른 거다 이쪽이 저지른 거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이게 무슨 정당이 개입된 게 아니고 그 정당 소속의 또는 그것과 가까운 진영의 개인들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 그거는 우리 쪽이든 저쪽이든 가리지 않고 정말 엄중하게 수사를 해서 냉정하게 처리를 하고 대처를 해야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자꾸 작은 일들과 작은 팩트들을 과장해서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면서 단정 짓는 이 정치적인 어떤 공방인데 이렇게 되면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대장동에 대한 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떨어져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이 사건은 크게 두 줄기라고 추정이 돼요. 하나는 지금 있는 50억 클럽의 곽상도, 박영수, 김수남, 최재경, 권순일, 최재경 이렇게 법조 인맥들이 있잖아요. 이쪽이 법조가. 그러니까 이쪽이
뭔가 이 대장동과는 관련이 없어요, 사실. 네. 뭐 굳이 뭐 말로 따지면 뭐 충선소다 문화재다 하고 이게 뭐 로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정확하진 않은 것 같고 네. 저는 이쪽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그 화천대유가 이쪽 그 법조 고위층들과 관계해서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 네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뭐 금전적 보상을 위해서 화천대유의 틀을 뭐 고문이라는 형태로 활용한 거 아니냐. 예, 예. 법조계와 법률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하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얘기는요. 대장동 이 사업 자체하고 관련이 없는 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 수사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제 법조 비리 관련된 어떤 수사가 한 축이고요. 예. 네. 그리고 나머지 한 또 축은요? 하나는 이제 유동규 성남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김만배 씨 또는 뭐 정영학 씨 남욱 이렇게 해서 대장동 관련된 그 개발 비리. 실제로 요 돈과 비리가 관련된. 예. 그렇죠. 이 비리가 내용이 뭐고 또 누가 했는지 이거는 또 다른 사건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수사해서 좀 밝혀질 필요가 있겠다. 두 가지가 이렇게 착종돼 있는 거다.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마지막으로 예. 자, 3차 슈퍼위크 앞두고 우리 이낙연 캠프 마지막 필승 전략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점수차가 좀 있어도 네. 후반전 최후의 5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다른 것보다도 네. 우리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네. 문재인 정부를 가장 잘 아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숙제, 다음 정부의 가장 큰 숙제인 코로나 국난 극복. 네. 이 국난 극복을 위해서 민주적인 리더십 또는 네. 국민적인 에너지를 통합해낼 수 있는 네. 그런 가장 적임자가 저는 이낙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결선 투표 보내주십사 하는 간곡한 호소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민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징어 게임. 주인공은 노점상 어머니에 얹혀 사는 찌질한 중년 백수 성기훈. 성기훈은 어엿한 중견 자동차 회사의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하던 자신의 눈앞에서 경찰봉에 맞아 목숨을 잃은 직장 동료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을 보고 그는 나락 같은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물론 성기훈의 찌질함이 이 장면으로 다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장면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쌍용자동차 2009년 8월 4일과 5일 경찰은 2646명의 정리해고,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하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헬기, 기중기 등등을 동원해서 진압했습니다. 30여 명의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사건 전후에서 죽고 다쳤습니다. 경찰은 같은 해 8월 7일 노동자들에게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은 이 돈은 지금 28억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18년 8월 28일 경찰청에 공권력의 과잉 행사에 대해서 사과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9년 12월 비슷한 취지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이 손해배상 청구 거두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국회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라고 권고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본회의에서. 그리고 어제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 이 결의안을 존중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제 성기훈의 트라우마는 치유될 수 있을까요? 2009년 8월 바로 그날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지붕 위에서 철저히 짓밟힌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발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님의 답변이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허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신장식의 오늘입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내일 모레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가 내일 모레 8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양강 구도 속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유승민 후보, 유승민 캠프 상황실장인 오신환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네. 캠프의 컨트롤 타워이신 상황실장이신 거죠? 뭐 심부름하고 각 본부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뭐 챙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 때 보면 상황실장이 사실 모든 상황을 총괄해야 돼서 가장 바쁘고 가장 정신없는데 잠도 잘 못 주무실 텐데. 자, 2차 컷오프는 당연히 통과하실 걸로 봅니다만 지금 캠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오늘과 내일 당원 투표 또 여론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네. 8명의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중요한 선거인데요. 이게 여론조사 70% 또 당원 투표 30% 반영되고요. 마지막 파이널 1명으로 압축할 때 50% 이렇게 확대됩니다. 그래서 네. 같은 당원들이 투표를 파이널에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당원 투표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오늘 지난 6.11 전당대회에서의 투표율에 비해서 네. 다소 높은 한 40% 육박하는 한 15만 명이 투표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투표하지 않은 나머지 분들이 내일 ARS 투표를 하게 되는데, 네. 이게 45.36% 지난 6월 11일 이준석 당대표 선거의 결과인데, 네. 저는 이제 그보다 상회하는 높은 투표율을 보일 거라고 보고요. 50%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ARS가 50% 사실은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예. ARS 투표가 사실 투표가 더 훨씬 편리하지 않나요? 그 당원들 투표하는 그렇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령층이 높은 분들의 경우는 예. 이 모바일 폰으로 투표하는 또 인증하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ARS 투표는 뭐 버튼을 눌러서 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일도 이제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새로 이렇게 유입된 신규 당원들에 대한 투표가 적극적으로 투표를 임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 어떤 경기, 서울 수도권의 투표 그리고 2030 청년들의 투표가 이 유승민 후보에게 다소 유리한 도움이 되는 투표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이번 대선 경선을 즈음해서 한 26만 명 정도 당원이 늘었다고 하던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 한 23만 명이 이제 선거인단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럼 23만 명 정도가 대선 경선 흥행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위장 당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어제 윤석열 후보가 마지막 토론회에서 위장당원 얘기를 증거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DC 국힘 갤이라고 하시던데 위장당원 몇 프로입니까? 잘 알겠지만 그 DC의 갤러리라는 게 그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그런 공간인데 그것에 올라오는 글들 일부를 가지고 뭐 위장당원이라고 그것을 보편화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넌센스였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위장당원이라고 언급하기보다는 뭐 아시겠지만 이게 정당법상에는 안 되게 되어 있지만 이중당적을 가지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지역에서 요청에 따라서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갤러리에 있는 그런 글들이 증거가 된다라고 확신을 갖고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무슨 위장당원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근에 유승민 후보께서 평상시에 이게 점잖은 이미지와는 달리 굉장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특히 비판이 굉장히 세지셨습니다. 예. 어제 뭐 무속인 관련된 얘기도 직접적으로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구심 내지는 거의 합리적 추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무속인과 지나치게 윤석열 후보가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다른 물증이나 아니면 증언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 건가요? 아니 이제 일단 뭐 아시다시피 이게 논란이 있었던 이유가 이제 손바닥에 그 왕자라는 글씨를 3회차의 3회, 4회, 5회 방송 토론에서 3번에 걸쳐서 똑같이
그 글씨를 써갖고 나왔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그런 행위 자체가 좀 합리적이지 않고 또 네. 그것이 결국에는 뭐 어찌 보면 이렇게 주술이나 아니면은 저 미신에 의존하는 자칫 이 대통령의 국가 지도자 대통령의 리더십이 네. 주술이나 미신에 의존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리스크와 위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런 측면에서의 국가 리더십에 대한 뭔가 불안정성 이런 네. 것들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네. 거기서부터 주변의 인물들 특히 뭐 지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는 자리에 무속인과 같이 했다든지 또 주변에 그 부인의 어떤 논문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홍석현 회장 만날 때도 뭐 역술인이랑 같이 만났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거기에 너무 이 대통령을 되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아까 말씀드린 주술이나 미신에 어떤 의존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또 어저께 거론된 그런 역술인이나 또 무속인들이 주변에 많이 포진돼 있는 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확인이 돼서 네네. 그것을 이제 토론회에서 물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알고는 있지만 뭐 스승이나 멘토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거짓말이다라고 그냥 단칼에 또 오늘 보니까 유 의원님께서 자 그래서 아마도 유 후보님께서 너무 점잖은 거 아니냐 임팩트 없다 이런 좀 그러니까 참 좋은데 왜 이렇게 생각만큼 지지율이 안 나오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발언 자체를 굉장히 세고 강하고 날카롭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아니냐라고들 이제 분석들을 하던데 네. 자, 그래도 톤이 세고 날카로워졌지만 3등은 확실하지만 자, 그러면은 2등으로 1등으로 치고 올라갈 저력이 유승민 후보에게는 어떤 저력이 있는 거냐, 어떤 계획이 있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네네. 사실은 이제 이 대선이라는 것이 뭐 신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미래에 대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향후 5년 동안 이 국가를 운영할 대통령이 어떤 비전이나 철학이나 또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인데 네. 사실상 그런 검증할 수 있는 대상 또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이나 비전이 좀 부재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동안. 네네. 준비가 덜 돼 있는 윤석열 후보의 경우 그것이 굉장히 뒤늦게 하나씩 뭐 작은 규모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안타까웠고 또 이게 8명의 후보들이 서로 이 변별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적 한계 속에서 사실 유승민 후보가 갖고 있는 이 토론에서의 또 정책에서의 어떤 장점들을 부각시키는데 좀 부족함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내일 모레 이제 4명으로 압축되면 1대1 토론도 하고 맞짱 토론도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10차례에 걸친 토론 속에서 과연 지금 이제 10월 10일 날이 되면 민주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잖아요. 네.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는 과연 누구냐? 그것이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아니면 유승민이냐 이런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그 타이밍이 올 것이다. 네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본선 경쟁력에 강점을 갖고 있는 또 중도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후보는 유승민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강점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필승 카드는 유승민이다. 이게 4명으로 압축되면 충분히 잘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취지신데 그 필승 카드 어떤 점이 유승민의 어떤 점이 이재명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필승 카드다. 어떤 점이 가장 큰 강점인가요? 이재명 후보와 비교했을 때. 네, 이번 선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습니다. 49대 51에 굉장히 1, 2% 싸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예. 그러려면 중도의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청년들 또 유승민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중수청 그리고 중도층과 수도권 또 청년층 이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그동안 걸어왔던 그 개혁 보수의 그 과정들이나 길 또 그것들이 이런 중수청에 해당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또 외연을 넓힐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본선 경쟁력에 그것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늘 이렇게 지금 이것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3개월, 6개월 공부해서 뭐 벼락치기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준비가 부족한 부분들, 또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중도 의원을 확장하기에 한계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유승민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 속에서 저희는 이제 본선 마지막 파이널에서 그 장점이 드러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중수청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중도, 수도권, 청년. 근데 이제 유 후보님께서 지난 대선 때는 말씀 안 하셨던 공약이, 정책 공약이 여성가족부 폐지, 그다음에 공무원 등 채용시험에서 성별할당제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청년 중에서도 이대남만 타겟팅한 거 아니냐. 이게 유승민다운 공약 맞나? 하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2017년도 대선 때도 여가부 폐지 공약은 있었고요. 아, 네네. 당시에는 여성단체에서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장단점이 있다라고 호응을 했던 그런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것은 단순히 여가부 폐지라는 것이 남성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여가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의지의 표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그 채용할당제를 폐지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이것이 어떤 여성이나 남성의 부분들이 아니라 양성평등에 대한 그 채용할당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특정 성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성들이 더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 시험조차도 거의 그런 것들이 많이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특정 남성을 위한다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양성평등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가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20대 남녀에 대한 젠더 갈등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잖아요. 사회 문제가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바로잡고 이 성별 갈등을 좀 치유하면서 통합의 과정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 자, 유승민 후보 준비 오래 한 거 알겠다. 자, 그러면 유승민만의 정치인 유승민의 인간적 매력 우리 유권자들이나 지금 그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어필 좀 해주시죠. 유승민의 인간적 매력. 이 보수의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보수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쭉 걸어왔던 그 정치적인 여정이 있고요. 특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나 철학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는 다소 고집스럽고 뭔가 이렇게 외골진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이 본인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 능력으로 봐서는 그 누구보다 유승민이 준비되어 있고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대통령이 돼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유승민을 선택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황시장님도 유 후보님이랑 비슷하시네. 인간적 매력을 좀 어필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인간적 매력이요? 저 유승민이 굉장히 차갑고. 그래 보여서. 보면은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따뜻하고. 한 개인의 특히 약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그런 매력적인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서 보지 못한 분들은 그런 이미지, 소신에 차 있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너무나 조금 이렇게 차갑고. 고집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같이 했던 그 주변의 동지들이 한 명도 이렇게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같이 간다는 것은 그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유 후보님의 인간적 매력을 신장개업에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상황시장님께서 꼭 한번 방송에 모실 수 있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간적 매력을 어필해 주십시오.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신환 유승민 캠프 상황실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부터는요.
그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 이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부동산 공약 다를 게 없었다.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너무 말을 심하게 했나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심리를 좀 안정시키는 건 필요하다. 예.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게 인상적입니다. 약간 허탈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네. 누구를 뽑으면 내 집 문제가 좀 내 주거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 싶었더니 다 대동소이하다. 다만 좀 오락가락한 공약, 즉 총론과 강론이 좀 서로 부딪히거나 오락가락하는 그런 공약들은 좀 우리가 좀 가려내서 볼 필요는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집권하고 나서 철회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 좀 많이 보셨으니까. 먼저 뭐가 철회되느냐. 철회될 공약이 뭐냐. 이걸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평상시의 이야기들을 쭉 듣고 봤을 때 먼저 철회될 공약이 뭐냐를 보는 게 좋겠다. 근데 오늘 플랫폼은 조금 달라요. 플랫폼은 좀 다릅니까? 네, 다릅니다. 예, 그럼 하나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도록 할까요?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 가장 난타당한 사람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에요. 죄송하단 말을 몇 번 반복했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조금 이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좀 귀 기울이고 곱씹어봐야 될 대목이 있어 보이던데 뭘 좀 곱씹어봐야 된다고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셨어요? 이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쭉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범수 의장한테는 좀 기대가 있었거든요. 원래. 왜냐하면 지금 창업자 1세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지금 저희 재벌은 4세예요. 4세. 그러니까 창업자 정신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김범수 의장 개인적인 스토리가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전향적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핵심 포인트는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이 기존 재벌과 크게 다르시지 않은 것 같다. 일단은 상생 방안을 자꾸 마련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상생 기금이나 뭐 예전 재벌들이 했던 기부 이런 것과 별 다르지 않게 귀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제도로 딱 만들어야 되지.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문제가 되는 골목 상권에서의 철회 뭐 그거 자체는 미용실 뭐 이런 데 안 하겠다. 그거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시지는 않은 건데 네. 제가 주목해서 봤던 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열사를 계속 상장을 하겠느냐 했는데 굉장히 단호하게 예라고 그러셨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예.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지배구조를 굉장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기존의 골목 상권이 아니어도 카카오가 계속해서 문어발 확장을 하는 거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전향적인 스탠스를 잡으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 재벌들이 하는 방식이 비상장 계열사를 상장시켜서 그래서 자금을 모으고 그걸 가지고 또 인수합병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확장.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너무 단호하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요. 진짜 스스로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 말대로라면 구조적 대책 그 카카오가 재벌로서 이렇게 문어발 확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구조적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 우리는 하던 대로 하겠다. 하지만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은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카카오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앞으로 계속 만드시겠다는 얘기라서. 그다음에 이게 주식하시는 분들 보기에는 카카오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회사 상장을 자회사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계속 상장을 하겠다. 비상장으로 있으면 모르겠는데 상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카카오 그 지주회사인 거죠. 지주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건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미 다른 재벌에서 지금 아래 자회사나 그 아래에 있는 손자회사 상장하는 경우에 그 위에 있는 회사 주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불만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관여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상법상. 그래서. 네네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뭐 카카오 게임스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뭐 카카오 모빌리티, 뭐 이런 핵심 계열사들 상장 문제가 될 텐데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주 카카오가 지금 상장회사인데 이런 것들이 상장되면 소위 말해서 저희가 표현을 하기를 가치가 여러 방향으로 샌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지주회사로 딱 모이는 게 모여야 아니라 되는 건데 자회사로 카카오의
장점과 가치가 분산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 카카오의 소액주분들 입장에서는 저희 재벌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위회사, 지주회사의 주가의 디스카운트, 네. 예, 이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비상장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카오가. 근데 이게 상장이 되면 가치의 누수? 네. 예. 카카오 주식의 가치가 오히려 네네. 떨어질 수 있다. 네네. 이거 주식 하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예. 근데 뭐 그냥 자회사 상장하겠다고 어제 선언을 해버리시더라고요. 너무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자신감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질타하지 않을까 했는데 네. 그냥 뭐 큰 질타 없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이건 뭐 사적인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근데 뭐 제 생각에는 내용이 좀 어렵잖아요. 어렵다. 네. 자, 우리 정무위에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이창민 교수 신장식의 신장겸 매주 수요일 들으시면 어렵지 않게 정책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플랫폼 관련된 공약들을 하나씩 잡아야 되는데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플랫폼 관련된 공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플랫폼 기업의 특징을 먼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력 대선 후보들의 플랫폼 경제 관련된 공약을 점검해 주시죠. 예. 네. 뭐 플랫폼 기업의 특징은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기존의 기업의 독과점 형태랑은 굉장히 형태가 다르고요. 네.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서 제가 네. 그걸 일일이 설명드리긴 그런데 카카오 중심으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카카오티라는 좀 택시 네. 이런 플랫폼이 있다고 치시면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예, 편안하죠. 편안하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구글의 인터넷 검색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으세요. 앉아가지고 각 물건 가격 비교도 쉽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혜택을 보지만 자 저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의 사이드가 모든 거를 설명하지 않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혜택을 보시지만 네. 예를 들면 그것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어디선가 누군가가 감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 저희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얘기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분들께서도 이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 그러면 이게 여론이 두 개로 붙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혁신 기업을 왜 자꾸 발목을 잡으려고 그러냐. 그렇죠. 한쪽에서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못 누리던 게 너무 많다. 그렇지만 경제 전반적으로 또는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결국은 비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카카오티 같은 경우도 택시 기사분이라든지 또 네. 다른 카카오티 플랫폼에 가입해 있지 않은 다른 택시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사실은 피해 내지는 이익을 충분히 나눠 갖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티 가지고만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얘를 카카오티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택시가 세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냥 일반 택시인데 그냥 멤버십 가입해서 카카오 콜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 네. 그다음에 카카오랑 브랜드 계약을 맺은 가맹 택시. 예, 가맹 택시 있어요. 그다음에 카카오가 택시 회사를 직접 사서 직영이 있어요. 네. 그럼 이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자기 회사 브랜드 택시나 직영 회사에 콜을 몰아준다 뭐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몰아주죠. 예. 그러니까 자기 그게 셀프 프레퍼런싱이라고 그래서 셀프 프레퍼런싱. 예, 자기랑 연관 있는 회사를 밀어주는 행위예요. 이것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입니다. 예전에 못 보던. 네. 네. 자, 이런 피해가 생길 수 있는데 소비자는 편안할 수 있지만 자, 이래서 공룡 플랫폼 기업 규제가 최근 정치권의 화두입니다. 여러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자, 혁신 기업 더 혁신할 수 있게 바탕을 깔아주자라고 하는 논의. 한편으로는 공룡 플랫폼 기업은 규제해야 된다. 이 두 축의 논의가 있을 텐데 네. 관련해서 우리 주요 대선 후보들 공약 좀 점검해 주시죠. 네, 보시면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국회나 행정부나 집권 여당의 상황은 아직은 스타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맞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논의 진행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유럽이 어떤 법안을 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정리하고 있으시는 단계예요. 지금은. 아직 뾰족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네요. 네. 아니 근데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이제 관심 갖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사실은.
근데 일단은 이재명 지사가 내신 거 보면 이재명 지사는 이제 전통적인 갑을 문제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중심이네요. 네,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도 있고 네. 그다음에 플랫폼에서 을이 가맹점,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거는 다 각각의 나누어진 주체들인데 네. 단체 교섭권이나 이런 걸 보장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카카오랑 뭔가 협상을 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엄격한 레귤레이션이라기보다는 약간 상생 방안? 예, 민간이 자율적으로 푸는데 정부가 장을 마련해 주겠다 네. 정도.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도 이익공유제거든요. 그 가치는 굉장히 높이 올려놓으셨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카오가 카카오티에 가입한 택시한테 수수료를 좀 낮게 받으면 그게 일종의 이익 공유잖아요. 네. 그러면 카카오가 만약에 그런 걸 하면 카카오한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정책 자금 지원을 해서 카카오가 그런 거를 조금 자율적으로 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약간 간접적인 지원 형태를 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레귤레이션 이렇게 규제 안 될 텐데.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굉장히 미국 하원에서 지금 5개 법안이 발의돼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세요. 세요. 네. 굉장히 세다고 들었어요. 세세한 것까지는 다 못 들었지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 굉장히 M&A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참 전에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엔 미국이 한 1940년대 50년대 했던 너희 기업 짜게라. 예. 굉장히 구조적인 접근이고요. 이런 것도 검토. 그다음에 M&A 심사 무지하게 엄격. 킬러 M&A로 보이면 아예 심사 허가 안 해줘. 네, 허가 안 해준다. 네, 뭐 이런 거. 세네요. 네. 자, 근데 어쨌든 지금은 스타디하는 수준인 것 같다. 좀 좋은 게 좋은 거고 정부에서는 장을 마련하겠다. 네. 조금 우리가 인센티브 줄 테니까 좀 니들도 나눠 이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거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제 감으로는 지금까지 경제 정책은 그렇게 좋은 선한 의도, 선한 사람을 전제로 해서 짜놓은 경제 정책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는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 세 후보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점검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서는 좀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야한강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소위 말하는 별 공급 위주 정책이라는 차별성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차별성이 지금 거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당은 원칙적인 입장만 냈어요. 다. 홍준표 후보도 뭔가 규율은 해야 될 것 같지만 기업에 너무 과도하게 발목을 잡지 않자는 스탠스. 유승민 후보도 비슷해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그것보다 오히려 좀 더 약한 것 같아요. 유보적인 입장.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일단 야당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토론회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전혀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 얘기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교수도 금방 해요. 한 1분이면 하는 얘기예요. 자, 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영역인데 여야 대선 후보들, 여당 후보들은 선의에 입각한 대책을 중심으로 스타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야당 후보들은 관심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날카로운 우리 이창민 교수님의 평가였습니다. 자, 플랫폼 공약은 여기까지밖에 못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아직은 우리의 삶의 속도를 쫓아오고 있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창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 사람과 일 시간입니다. 일을 해야 먹고 살고 거기서 본인의 자기 실현도 하는데 우리는 인간다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노동인권 전문 임자은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 변호사님 지담인가요? 예, 저희 사무실 이름 지담. 그 확장하셨다고. 예, 노무사님 좋은 노무사님 두 분을 모시고 네. 더 열심히 노동 현장에 좀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보통은 변호사들을 더 모시고 확장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임자은 변호사님은 본인의 주특기답게 노무사님 두 분을 더 모시고 확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정말 평생 여기를
노동 인권으로 평생을 가시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인 4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인 11일 모두 법률이 정하는 대체 공휴일입니다. 예. 공휴일에 관한 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조항은 조문은 4개밖에 안 되지만 하지만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죠. 특히 예. 5인 미만 못 쉬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이 법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네. 크게 홍보를 하면서 만들었는데 네. 정작 이 법이 이제 대체 공휴일 적용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정해놨고 근로기준법은 그 주 휴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그 유급휴일 외에 유급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놨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법에 따른 대체 공휴일 규정, 그러니까 휴일 규정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죠. 그러니까 이 법안의 입법 취지를 보면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휴가권, 쉴 권리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은 행복추구권의 열외 휴식권의 열외가 돼 있어요. 근데 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규모가 어떻게 되냐를 보면 약간 이제 이게 그 어디서 연구하셨느냐에 따라서 조금 수치가 다르긴 하던데요. 네네. 국회 보고서를 보면은 2019년 기준 그 사업체 수로 따지면 전체 80%고 우리나라 사업체 80%? 예. 사업체 수로 따지면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노동자 수로 따지면 27%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민주당이 그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주겠다라는 라면서 홍보했던 그 제도가 국민 대다수에게 지금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네. 그렇게 홍보하는 게 맞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지향을 우리 선회해서 자 지향을 거기다 두고 보통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지향점을 거기다 두고 단계적으로 실현해 가자. 라고 하는데 조금 홍보에 인플레이션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체 공휴일만 못 쉬는 게 아니라 사실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노동법의 대표법이고 노동자들이 개별 근로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가 이제 성문화되어 있는 법인데 네, 개별 근로관계라는 거는 개인과 회사. 그렇죠. 집단적 노사관계는 노조와 회사. 노조관계법이 따로 있고요. 네. 근데 그 근로기준법 11조를 보면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로기준법에 있는 모든 조항이 원칙적으로 5인 이상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근로자 수, 종사자 수로 보면 27%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 예외 규정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고 제한 규정이라든가 부당해고 당했을 때 노동인한테 구제 신청할 수 있는 규정, 그다음에 뭐 휴업수당, 그 초과근로수당, 그러니까 연장 야간 휴일수당, 그다음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규정, 뭐 연체 휴가에 관련된 규정,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 등등등이 다 빠져 있죠. 예. 그러니까 뭐 그 연장 근로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근무 시간 끝나고 나면 1.5배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쟁점이 있지만 휴일에는 1.5냐 이게 2냐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지만 1.5배냐 2배냐. 근데 그런 게 우리 5인 미만 사업장 4명, 1명부터 4명 사이 사업장은 다 고담 준론, 남의 나라 얘기예요. 남의 나라 얘기. 근데 이게 근로기준법만이 아니라 그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맞아. 법은 그 쉽게 생각하면은 노동자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근데 이 법조차도 5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네. 다시 말해서 국가가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그 보호가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게만 적용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나쁜 형태의 차별이 아닌가. 이거는 생명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조차 차별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 지금 댓글에서도 보면 5인 미만 사실상 업주와 문제 생기면 본인은 일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업주도 어차피 같이 어려운 사람들 아니냐. 업주와의 관계를 이렇게 소규모 사업장에 법이 들어와서 규율하는 게 가능하냐. 또는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서 감당을 못할 거다. 돈을 거기에
투여되는 돈을 이런 의견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가질 수 그러니까 이게 비판이 있다고 해서 그냥 그러니까 안 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책을 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차별 규정들이 헌법재판소에 여러 차례 올라갔었는데요. 네. 헌재가 여전히 그것은 합헌이다라고 하면서 가장 크게 내세우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겁니다. 그러니까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네. 그런데요, 저는 이런 반박을 좀 하고 싶어요. 일부 영세사업장이 현실을 고려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그 영세사업장의 현실에 대한 고려는 왜 사업주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느냐.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도 엄청 열악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 사회가 그 영세사업장 노동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려를 하고 있는가도 문제지만 심지어 지금은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보호되는 권리를 박탈마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그래서 이 고려의 방향 자체가 너무 편향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예. 영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배려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네네. 국가가 뭘 주면서 배려를 해야지 그렇지. 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뺏으면서 배려를 하느냐. 이건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러한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정말 세밀하게 고려해가지고 지금 그 적용자율 규정이 세팅이 되어 있느냐.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가령 이제 해고 제한 규정인데요. 네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네. 그다음에 그 경영상의 이유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맞아요. 규정이 예. 5인 미만 사업장에 다 빠져 있어요. 자, 근데 영세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해고를 자유롭게 해야 된다. 왜?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그럼 그러한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 가능 규정이 이미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지금 빼놓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마저 빼버리니까 영세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요, 자신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만 해고할 수 있어요. 우리 법상. 근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어도 그 조항조차도 지금 적용이 안 되니까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어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라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사업주들이 알고 있고 그렇죠. 현실에서도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되어버리는데 사실은 근로기준법상의 그 해고 제한 규정이 배제된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법상의 고용관계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근로기간이 그러니까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해제할 수 없는 실제로 해고무효 그 소송이 다투어지고 있어요. 민법에 따라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그 제한 규정이 적용 배제되는 걸 사업주가 알고 자기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법은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 현실을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 유인하고 있다.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5인 미만 사업장 영세업체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 어려움, 경제적 부담 줄여야 되고 그 특수성 고려해야 되지만 그것이 왜 사업주의 특수성만 고려하느냐. 그 사업장,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그다음에 노동자의 지위, 노동 조건상의 어려움을 왜 포기하도록 만드느냐,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 발짝만 떨어져 놓고 보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 게요. 그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낸 갖게 된 어떤 성문화된 권리인데 그 권리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이 상황은 빨리 바꿔야죠, 사실. 예, 사실은 가장 열악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근로기준법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숫자로 보면 27%의 노동자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27%의 권리를 오히려 빼앗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작년 9월 달이네요. 이른바 전태일 3법 국민청원 동의 충족 조건이 10만 명 달성하면서 아까 얘기한 근로기준법 제11조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거.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한다고 지금 돼 있는 그런 취지로 돼 있는 이거 없애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이 전태일 3법을 추진하는 그 운동 주체의 가장 이제 그 공식적인 주장은
전면 적용이고요.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규정을 모든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고 이 운동의 취지를 받아가지고 지금 국회 여러 취지의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약간 내용이 좀 다르긴 합니다. 네네. 그런데 저도 사실은 가장 옳은 방향은 전면 적용이 아니겠는가라고 네.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국회와 정부는 어쨌든 10만 넘었으니까 답변을 해야 될 건데 묵묵부답.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해법이나 그 지금 정부가 뭐 이것을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방향 제시나 국회에서도 구체적으로 이 법을 지금 한번 강력하게 좀 추진해보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서 답답한데 네. 그 이유는요. 솔직히 네. 저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정부와 국회가 노동 문제에 별 관심이 없어서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 정부에서 노동 문제가 굉장히 소외되고 있다라는 사실 문제의식이 우리 많았잖아요. 탄압도 네, 많았고. 네, 네. 지금 정부는 직접적인 노동 탄압은 좀 줄었을 수 있으나 노동 이슈에 대한 관심 자체는 과거 정부 못지않게 너무 떨어져 있다. 노동이 너무 소외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신장식의 신장기업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임자원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뭐 많은 댓글들 있으신데요. 영세사업장이 무조건 그 경제적 형편 고려하지 말고 다 똑같이 대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그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지원 역시 당연히 같이 짝으로 가는 것이지 야 니들 사장이니까 대기업 사장들이 하는 것처럼 다 똑같이 해.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요. 그 노동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돼서 우리 모든 노동자에게 권리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라는 취지의 캠페인 벌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임자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에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 취약계층을 위해 아플 때 진료와 검진을 받을 시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자세한 내용 서울시 건강증진과 김혜숙 팀장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플랜카드, 현수막 여기저기 걸려있는 거 봤던 것 같아요. 네네. 유급 병가 지원 사업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서울현 유급병가 지원 사업은 2019년 6월 1일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시행한 사업인데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쉬어야 하는데 생계 때문에 아파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생계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입원을 한다든가 입원과 관련된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검진을 받는 경우에 지금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지난 9월 30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예방접종으로 인해 몸이 아파서 외래 진료를 받거나 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대상자 어떤 분들일까요? 네. 대상자는요. 아르바이트나 일용 근로자, 영세사업자 등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는 근로자나 소득자로서 소득이 불안정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크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특정한 직업을 한정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 자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만 적합하면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업별로 네. 대상을 특정하고 있지만 자격 기준이 있기는 있네요. 어떤 자격 기준이 어떤 건지를 소개해 주세요. 네. 자격 기준은요. 일단 서울 시민이어야 됩니다. 주민등록을 네. 두고 계셔야 되고 당연하겠죠. 네네. 예. 근로나 사업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여야 되고. 지역가입자. 그다음에 네네. 그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십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되고 네. 재산 기준이 2억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을 신청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지원 받게 됩니까? 네, 지원 내용은요. 그분들이 아파서 입원을 하거나 입원과 연계된 외래 진료 3일을 포함하여 입원은 13일까지 받을 수 있고요. 13일까지. 네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 검진을 받으면 하루. 그다음에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외래 진료 1일을 하면 총 1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1일 85,610원을 드리고 있으며 최대 15일을 받으시면
128만 4,1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코로나 예방 접종이라는 외래 진료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시네요. 네, 네. 그거는 올 9월 30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22년 12월 31일까지 진료 받으신 내용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보면 최대 15일 128만 4,150원, 10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라 물론 완전히 충분치는 않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액수예요. 네네. 큰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 네. 자,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19 예방접종 하신 분들도 지원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지원한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받고 나서 네네. 네, 아플 때. 네네네. 아파서 병원을 가실 때. 네. 그때 외래 치료나 검진을 받으시게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때 생계비가 혹시라도 걱정돼서 아픈데도 또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치료를 받으시라고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런 업무를 저도 현수막 붙어 있는 거를 제가 좀 봤어요. 저희 집 근처에서. 근데 네. 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나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으셨는지? 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19년부터 지원을 지금 계속하고 계속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리고자 다양하게 지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아직도 지원 신청 대상자 분들께서 잘 모르시고 계셔가지고 네네. 저희가 간혹 어떤 전화가 오시느냐 하면 자기가 신청 대상자에게 1대1로 우리한테 맞춤형으로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실 저희도 맞춤형으로 홍보를 하고 싶지만 개인정보 제공 때문에 입원을 하거나 검진을 받는 대상자분들 명단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1대1 대상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한다든지 전광판, 게시판, 병의원과 건강검진센터, 노동 관련 기관 이런 그런 곳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내용을 알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대상자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누락되지 않도록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 김혜숙 직업건강팀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사업이 우리 어려운 서울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김혜숙 직업건강팀장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